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 종합소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소득을 보면 그 좌측에 있는 거는 너 이자가 총 얼마야? 너 매출이 총 얼마야? 이런 개념인 거고, 소득 금액은 그래서 너가 얼마 벌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1억이었어요. 그런데 월세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냈어요. 뭐 4, 500씩 해서. 그리고 직원들 월급으로 3천만 원 줬어요. 내가 번 거는 2천만 원이야. 그럼 월세 5천이면 건물주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해서 세금 그 사람이 낼 거지. 내가 나의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금 낼 거고, 또 직원들 월급도 이제 월급 번 직원이 이 근로소득이 되어서 세금 내는 거지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내가 번 걸로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세금 낼 거가 이제 정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원래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90년대 후반에는 이배부 사근 연기라고 배웠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여기 사업 소득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서 이제 2배 사근 연기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합소득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따로 빼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외 타 소득이라 해가지고 같이 써요. 어차피 거기서 따로 뺄 거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소득 속에 들어가 있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 조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간간히 몇 개 특이점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근로소득은 우리 월급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다고 해서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는 게 전부 다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과세는 저와 같이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분리과세가 만약 있다면 분리과세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데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없나요? 자, 지금 여러분이 격리사무원 코드 쪽으로 일을 하러 가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원비도 내고 시간도 소비해가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필요경비 들어갔죠? 근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건. 이 소득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논문 쓸 때 그걸로 썼는데, 과거에 필요경비 발생해서 소득이 미래에 창출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공부한 거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사는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그걸 그해 걸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쓴 게 이제 외국 방식을 많이 썼는데, 영국은 5년, 그다음 개정해서 7년치에 대응되는 비용들을 같이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추인이 돼요. 일본도 그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그냥 그해 걸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 대신 그래서 들어간다는 돈 필요경비가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입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 정도 빼줄게라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이제 제도를 써요. 소득의 얼마 정도 추정치만큼 인정해 줄 테니까 그만큼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빼줄 거예요. 다른 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월급 받고 하는데 필요경비 없나요? 그랬더니 밥값요, 차비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필요경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빼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연금소득도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연금소득 받는 사람을 만나면 잘해 주셔야 돼요. 비과세 연금소득은 거의 대다수가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는다면 우리가 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일 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과세 연금 있어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위에 있는데, 자, 연금소득에 필요경비가 있을까요? 애매하죠. 자,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 내고 싶나요? 안 내고 싶죠? 저도 안 내고 싶어요. 한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랑 쓸데없는 통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계속 돈 못 번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 사람들도 쓸데없는 증빙 날리고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내고 안 받을 계획이에요. 받을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내고 싶냐면, 여러분 나중에 국민연금 받고 싶죠? 근데 내기는 싫죠? 자, 그 이유가 지금 당장 나의 기회비용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죠? 지금 당장 뭐 내가 7만 원이든 뭐 10몇만 원이든 20몇만 원이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걸 미래를 위해서 내는 게 우리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나도 그런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에 대한 거, 뭐 하다못해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원금을 갚아도 1년이면 200만 원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이자라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 있어요. 저도 연금 안 탈 거라고 확답은 안 할게요. 저희 어머니 안 타실 거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아주 행복하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국가에서 돈이 얼마 나오는데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연금, 국민연금 그러길래 안 받는다며 그랬더니 그러려고 했는데 그 뒤에서 말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큰 힘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 이제 기타 소득 볼게요.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간헐적으로.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로또 1등 되는 거. 어쩌다 한 번 일어나죠. 자,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앞에 수업하고 있는 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받으면 저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한 거 가지고 누가 하루만 해달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럼 일시적 강연이라 그래요. 그런 건 기타 소득이에요. 이제 그런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도 비과세가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필요경비가 있으면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 자, 지금 제가 적은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 바꾸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소득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종합소득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종합소득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변환을 시켰는데, 자, 그럼 얘가 종합과세인데 우리 분류과세가 있었죠.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정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이 있는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고 필요경비들도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뭐 이런 형식의 공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내용의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소득을 다 뺄 거 다 빼면, 퇴직이 양도가 되면 안 되지. 퇴직 소득 금액이 되고 얘가 양도소득 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에서는 첫 시작이 뭐냐면 소득금액을 산출해내요. 소득금액을 이미 세금 냈거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고 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번 게 아닌 것들 있죠. 자, 여러분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집을 수리를 할 거예요. 보일러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뭐 고장나서 뭔가 많이 고치겠죠. 그에 대한 영수증은 부동산 계약서랑 같이 모아두시면 전부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증빙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자, 지금 이 종합소득금액하고 퇴직소득금액하고 양도소득금액하고 자, 얘 세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자, 나 말고 우리 부양가족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이 없는 걸로 볼 거예요. 소득이 1년 동안 저거 다 합쳤는데 사람이 100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있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자, 앞에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우리 부모님 두 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 배우자가 있고 나의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집에 계세요. 소일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간 이렇게 소득 금액을 한 게 100만 원 이하면 부모님이 돈 벌어서 자기 생계를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 분을 내가 부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분을 부모님이 이자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훌륭하신 분이죠. 1년이면 1억 2천인데 그런 분을 내가 부양한다라고 말하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의 배우자도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하고 있어요. 제 꿈이에요. 제가 전업주부 하는 게. 그래서 그 배우자가 우리 나의 배우자는 나를 이야기하면서 전업주부라고 말하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아주 요리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렇지. 자, 그럼 소일거리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집에서 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제가 단순 작업을 잘해요. 인형눈까지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붙여오면 뭐 1년에 한 100만 원 받으면 저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배우자가 저를 부양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녀들 학교 다녀요. 그러면 걔네들이 돈 많이 벌진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 급여로 다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월급에 세금 내야 될 거에 인적 공제에 이 가족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먹고 살아니까 세금 얼마 내지 마, 얼마 내지 마, 얼마 내지 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인적 공제가 될 거고. 자,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한 것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이걸 계산할 거예요. 우리 가족마다 돈을 벌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할 때 모든 소득 금액을 다 합친 게 100만 원인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같이 먹고 산다. 그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는 표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 실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럼 소득을 주면 우리가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을 주면 소득금액 만들어서 소득금액끼리 이렇게 합쳐지게 될 거예요. 자, 종합소득의 기본세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다른 거 말고 눈으로 이렇게만 익혀두세요. 최저세율이 6%죠. 지금 여기에 종합소득 적혀 있는데 이 소득금액에다가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 과세표준이 뭐냐 4,600만 원 선까지가 많지. 연봉이 4,600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뺄 거 다 뺀 게 4,600이에요. 나중에 되면 저와 같이 빼는 거 보면 와 정말 24% 맞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 연봉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뺄 거 다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지금 5천이 넘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 웬만하면 제 아시는 분은 대다수가 6% 15% 사이에 있지
24% 초과하시는 분은 벌 수가 없어요. 간헐적으로 24% 구간에 만나지. 거래처로서. 그렇지? 그게 우리는 그럼 제일 낮은 세율이 6%다 정도까지는 눈으로 좀 익혀두자는 거예요. 소득세의 제일 낮은 세율이 6%구나. 그 정도는 좀 눈으로 익혀두시면 돼요. 아래 있는 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무사 시험이고 세무공무원 시험이고 전부 다 위에 띄워주는 거예요. 문제지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이런 거 외우라는 이상한 문제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소득별 필요경비가 적혀 있는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적어놨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해 해서 가면 내년 5월달에 바로 종합소득 신고할 거기 때문에 할 때 보면 경비율이라는 거 보게 돼요. 자, 지금 제가 저는 지금 기장 의무자인데 개인인데 기장 의무자라서 좀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쓰고 가산세 내요. 그게 더 싸서. 그건 다 나름의 계산 더하기 빼기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자, 우리 그 진한색으로 적혀 있는 거 보면 기준 경비율이 있고 단순 경비율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걸 해서 뭐 5천만 원 이하로 돈을 벌어요. 그런 분들은 금액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 경비율이라고 업종별의 경비율을 해줘요. 필요 경비를 입증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 사람은 얼마 정도 경비율을 쓰더라. 6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60% 경비율이라는 건 800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800이 아니지. 4, 5, 20. 2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산수를 잘못한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나요?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가 받았지만 나의 경비율을 60%를 인정해 준다면 이걸 60%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번 거는 40%만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벌면 2천만 원 벌었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금액이 팍팍팍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4천 넘어가는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기준 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준선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방금 말했던 단순 경비율을 계산할 기준선을 넘어간 사람을 우리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쓰는데 이 기준 경비율은 낮아요. 기준 경비율은 낮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게 유리해요. 기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을 보면서 사무실에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를 좋아하고 단순 경비율 사람들은 좀 등한시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작게 번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돈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단순 경비율은 그냥 신고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손을 대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작게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우리 기타 소득 볼게요. 자, 기타 소득에서 자, 복권 당첨되는데 필요 경비가 있나요? 있어요. 1,000원. 그래서 정말 세금 계산할 때 1,000원 빼고 계산해요. 실제 필요 경비를. 근데 왜 1,000원만 빼냐면 불로소득이거든. 불로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만 빼요. 근데 불로소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어디 와서 하루 수업을 해달래. 그럼 여러분들 그 하루 수업하기 위해서 막 준비할 거잖아. 그 필요 경비 입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근데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겠죠. 그런 건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거예요. 60%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고 예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40만 원 번 걸로 해서 세금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이제 추정 필요 경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80%였는데 또 이번 또 같은 사람을 욕하게 되는데 그 박근혜 아줌마가 앞에 칭찬했잖아. 증세 없는 복지 그러면서 자 엄청 궁금했는데 도대체 세금을 안 높이고 복지를 어떻게 늘릴 건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었나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낮췄어요. 경비율 낮추고 근로소득세 80%짜리 70% 낮추면서 세법이 꼬여가지고 이상 규정 놓고 막 빼주는 거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걸 올리는 게 아니고 빼주는 걸 줄이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80%였다가 60%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 벌었다 할 사람이 40만 원 벌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소득별 필요인비고 우리 하나씩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하나씩은 간단하게 뒤쪽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교손금과 이월 교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교손금은 10년간 이월 공제를 해줘요. 10년간 이월 공제를 해줘요. 10년간 이월 공제한다는 건 내가 앞에 손해를 봤었죠. 그럼 손해 봤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돈 벌어도 손해 본 돈 빼고 세금 내도록 계산해 주겠다는 게 교손금 공제예요. 그럼 10년 동안 해주니까 길게 해주죠. 그래서 2009년부터 10년이라서 지금 2010년 거부터 쭉 타고 넘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는 자 이게 순서가 이 순서대로 해요. 지금 교손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만 교손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월급 받는데 교손 발생할 수는 없겠죠. 이자 받는데 교손 발생할 수는 없잖아. 연금 받는데도. 그럼 여기서 교손이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서 교손 올해 거에서 손해봤다면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하지만 어떤 소득만 세금 부과할 거냐로 서로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거는 단기 거는 근, 연, 기, 이 배순으로 그해 거는 교손금을 이렇게 아래 순서대로 빼가요. 그런데 올해 거 말고 옛날 거 이제 보존해 주는 거 있죠. 옛날 거는 같은 종류에서 먼저 이 돈 벌었으면 채워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근, 연, 기, 이 배순으로 그냥 쭉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빼고 나오면 뭐 얘네들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소득이 남아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옛날에도 손해봤고 올해도 손해봤어요. 그럼 어느 거부터 공제할까요?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옛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답은 올해 거부터였어요. 작년까지는. 왜냐하면 올해 돈 벌어야 옛날 거 손대지 올해도 손해봤는데 뭐 옛날 거부터 챙기고 있어. 그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올해 거 챙기고 옛날 건 다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게 옛날 거부터 챙길 거예요. 이제 올해 거 그냥 손해본 대로 놔둬. 나중에 그것도 10년 안에 되도록 밀어줄 테니까 옛날 거부터 교손금 공제해서 챙겨가도록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래 2월 교손금부터 공제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2월 교손금부터 2월 교손금이라는 게 옛날에서 넘어온 교손금 손해본 돈 올해 그냥 교손금은 올해 교손금 2월 교손금은 옛날 손해본 거 그러면 2월 교손금을 지금 이제 우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 근데 2월 교손금부터 공제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2월 교손금부터 공제한다라고 적어서 오답 지문으로 답이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건 옛날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법 문제 풀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기준이 이렇게 막 바뀌니까 오히려 오답이라고 했던 애가 지금 정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아래 부동산 임대업 있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 얘 특이한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의 임대 사업에서 손해를 보면 이렇게 교손금 보전해도 돼요. 근데 주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이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교손금 보전할 수 있어요. 2월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년은 맞는데 그게 우리 지금 아래 다만 적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외 발생한 교손금은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기한테서만 하는 거예요. 주택 제외하고 주택 임대 소득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소득세의 기본적인 전체예요. 자, 우리 여기에 상속이나 증여가 있나요? 상속이나 증여 없죠? 자, 지금 제가 방금 부양가족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 10억짜리
뭐 돈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소득이 있을까요? 소득세법에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열거된 소득이 아니죠. 상속증여는 별도의 세법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없는 거예요. 세법이 그게 깔끔해요. 그게 안 적혀있으면 끝.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아주 가볍게 280페이지로 가서 이 소득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자 소득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어떤 걸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걸 이자 소득이라 하는지. 참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좀 심란한 게 우리 이론 시험에 세무 2급에만 겨우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이제부터 지금 제가 떠드는 내용에서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포인트 위치가 있으면 저는 이제 이쪽에서 좀 기억하세요, 숙지해두세요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던져요. 그렇지 마음대로 내더라고. 그런데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가끔씩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내가 수업 때 말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업 때 말한 거라고. 그래도 나한테 언제요? 그럼 내가 책 보면서 몇 페이지 봐라고 말하면 본인이 끄적끄적 그런 게 적혀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더라도 문제 봤을 때 봤던 거다. 이런 기준이겠는데 정도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자 소득에서 채권, 증권, 이자와 할인에 이건 지금 이자 소득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채권이나 증권들 사는데 우리가 이자를 진짜로 받든지 아니면 할인하게 되면 회계소득을 이자 성격으로 보죠.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예금의 이자는 당연한 거죠. 자,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적혀 있죠. 자, 우리 그 10년 넘어가는 건 단기가 아니에요. 10년 넘어가는 건 우리 10년 넘어가는 건 비과세예요. 10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자,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가 뭐죠? 들으는 받잖아. 살면서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액이 내 납입액보다 초과하면 1원이나 초과하면 저축성 보험이고 납입액보다 내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작으면 그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죠. 걔는 1원도 안 돌려주더라고. 그죠? 나는 미국의 그 어디주였지?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요. 뭐 만 몇천 달러예요. 자동차 보험료가 만 몇천 달러면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원금 전액 돌려줘요. 1년 뒤에. 난 그거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내 돈 뭐 있고 차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남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소멸되게 돈이 나가죠. 이런 완전 보장성 보험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 보험에서 내 납입 금액보다 돈을 초과해서 받는 거, 그 돈을 우리는 이자 소득으로 봐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자, 직장공제회라는 거 요즘은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직장공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 저희 뭐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럼 마트 같은 게 없겠죠. 그러면 직장 사람들끼리 이제 돈을 모아서 우리 이 돈 가지고 우리 공장 안에 매점 차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월급에서 이제 얼마씩 떼서 직장 공제를 자기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 공제를 만들어서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해요. 일하시는 분까지. 그럼 우리 직원들이 쓰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도 이익이 남을 거잖아요. 그럼 이익 남으면 이제 나중에 직장 공제 납부한 돈은 그만둘 때 그 돈을 다 돌려줘요. 내 구자 수만큼. 그럼 구자 수만큼 돌려주는데
구자 지분율만큼 계산해서 그게 남은 이익 있죠? 이익에 내 지분율만큼 더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공제당에 납부한 금액보다 더 주는 돈, 그게 초과 반환금이죠. 그건 우리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여의도에 저 KBS 방송국 가면 거기 들어가는데 출입 게이트 있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게이트 안에 매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일반 사람도 못 쓰죠. 싸게 잘 파는데 쪼잔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여의도가 그 허벌판이었잖아. 옛날 코스모스 많고 그랬죠. 그래서 마트가 없어서 KBS 방송국 사람들이 돈 모아서 만든 마트예요. 그것도 직장 공제 그걸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인마트처럼 싸고 저렴하게 잘 써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사장님은 그 회사 그 KBS 방송 직원들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쪼잔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방금 제가 끊어 읽었죠. 대금이라는 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줘서 이익 받는 게 이자 받는 건데 그게 영업 활동이 아닌 사람들.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거나 반대로 여러분도 금융업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걸 비영업 대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5번 6번 7번 보면 이자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파생 상품 거래 시에 이자하고 그리고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제 포괄 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조건을 일일이 거니까 계속 피해가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걸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돈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나 지급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거 없으니까. 만약에 특이하다면 우리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거에 원본 전입일 적혀 있는데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 안 쓰는 용어지 통장 찍힌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본 전입일이. 자, 그런 것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281페이지에 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첫 번째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 이자의 배당 적혀 있죠. 실질적으로 배당 받는 거예요. 건설 배당이라는 건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포스코,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엄청 잘해야 되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가 몰라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들이고 그리고 국민한테 투자 받아서 공모주를 해가지고 만든 게 포항제철이에요. 쥐 돈으로 만든 데 아니에요. 국민 세금과 국민의 투자금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 은행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포항제철에 국민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포항제철인데 5년인가 6년 걸렸어요. 투자했는데 6년 동안 사업도 시작 못하면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상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간 개업을 못하면 업무를 개시 못하면 배당 건설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투자받은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주주들은 그래도 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사업은 못하고 있지만 배당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게 배당 건설 이자예요. 그래서 이 건설 이자가 배당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배당 소득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의제 배당이라는 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에 배당 받은 걸로 이제 처리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그 아래 인전 배당이라는 게 있죠. 자, 인전 배당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의 주주인데 우리 회사에 뭐 물건이나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뭐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그 돈만큼 제가 배당 받아간 걸 할 거예요. 그런 걸 인전 배당이라 그래요. 나중에 미래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하시면 전부 다 처리할 거예요. 제가 배당 받아간 거래요라고 회사에서 다 꼽아낼 거예요. 돈 빌려줬네 이자 받아야지 이자 어디 갔어 제가 가져갔어요라고 우리가 다 써줘야 돼요. 걔가 주주이면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 배당이에요. 다음 네 번째는 국내외 집합 투자 기구 펀드로부터 받는 건 우리 배당 소득이라고 하고 그다음 아래 5번 6번은 그냥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자 소득에서 받던 뉘앙스의 글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에서 자, 우리 배당 소득 수입 시기가 이런 거잖아. 우리 회계 때 결의일이라고 이야기한 날 있죠. 그때 내가 개인 주주인데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의일인 거예요. 결의일. 그럼 결의일로부터 3월 이내 지급해야 돼요. 지급 안 하면 회사가 원천 인수를 해서 대신 대납해야 돼요. 하고 나서 원천인수 돈을 줘야 원천인수 할 건 안 줬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원천인수 인상 신고해놓고 그런데 배당 지급할 때 그 돈 빼고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결의일이 우리 수입 시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자주 종종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게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이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배당 소득의 그 수입 시기는 이 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수입 시기는 결의일이야. 그럼 결의일이네라고 생각하면 끝이죠. 근데 이 결의일이라는 게 왜 문제 내는 사람이 많이 내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주주총회 언제 하죠? 2021년 뭐 대충 2월 28일경에 하겠죠. 이날이 결의일이죠. 이날이 수입 인식 시점이잖아. 그러면 2021년에 번 돈의 세금은 언제 내죠? 5월 31일까지 내게 되죠. 이때 투자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은 이때 내게 돼요. 정말 특이하죠? 내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의일, 이기래. 결의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내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제가 회계에서 이런 표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그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낸다. 걔네도 법인세 생각해서 그리 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데 세무이익을 생각할 필요 없는데 법인세는 걔가 이상한 짓을 해요. 내는 사람이 같은 놈이라서 그래요. 급수도.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에서는 걔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계정 과목이 같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정 과목 알고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우리 분개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빚 면제 주면 채무 면제이기고 자산 공짜로 받으면 자산 수정이익이잖아. 그게 끝인 거죠. 그런데 내는 사람이 생각을 오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 보면 종종 보게 되니까 기억해 두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비과세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분리 과세도 있겠죠. 얘네들한테는 비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는데 얘네들이 잘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시험에서 이자 소득 금액하고 거의 일치하다. 얘도 배당 소득 금액하고 거의 일치하다라고 하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얘 둘이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금융소득하고 금융소득 금액하고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 쓸 건데 그러면 얘 둘이 합친 얘가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해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1년간 이자를 1,000만 원 받고 배당을 50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하면 소득 금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소득에서 비과세 빼고 그리고 분리과세 빼면
소득 금액이 되죠. 그럼 이자 배당을 총 1,500 받았는데 분리과세 안 돼. 그럼 소득 금액은 제로가 되죠. 이해 안 가나요? 방금 얘 가지고 보면 얘가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과세 된다고 하면 얘가 1,500이니까 소득 금액은 0일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아버지가 로또 1등 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럴 거예요. 퇴직금 받고. 그러면 아버지는 올해 소득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나한테 세금이 좌지우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 했을 때 이 아버지로 인해서 사람만 인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한테 일어나는 이 아버지가 쓴 돈도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가 카드 쓴 거, 아버지가 그 보험료 납부하신 거, 아버지가 뭐 병원비 쓰신 거 나한테 영향을 다 미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풀려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자,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다라는 거. 그럼 금융소득이라 표현한 것 이자 배당 합치면 금융소득이죠. 근데 표현할 때 금융소득 금액이라 표현할 때도 있고 금융소득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저는 쟤네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냥 소득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죠? 자, 다음 이제 사업소득을 보면 자, 사업소득이 참 훌륭한 세법이에요. 지금 우리 책은 요약해놨는데 그 많은 걸 열심히 있는 대로 다 적어놨어요. 딱 그걸 보자마자 옛날에 제 교수님도 그랬고 저도 이런 말 해요. 그냥 웬만하면 세금 다 부과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업소득이 자기들의 의견이라는 걸 누가 봐도 딱 보자마자 알아요. 내 걸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하겠구나.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럼 그냥 우리는 참고로 비과세 사업소득만 좀 보면 돼요. 비과세 사업소득. 자, 첫 번째가 농민이 부업으로 하는 것들 있죠. 농민이 부업으로 하는 거. 자, 농민 부업으로 하는 게 자, 농사를 지어요. 집에 돼지 몇 마리 기를 수도 있고 소 몇 마리 기를 수도 있고 닭을 몇 마리 기를 수도 있고 그 잉어나 뭐 이런 것도 기르나 봐요. 저수지처 연못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부업으로 하면 비과세를 하겠다는데 우리는 열거주의잖아. 그래서 세법법전에 보면 닭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잉어 몇 마리 그 다 적어놨어요. 거기까지는 비과세다. 그걸 넘어가면 과세다. 개정할 때 그 마리수가 좀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수도 많이 증가했어요. 옛날 닭 수만큼 늘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열거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정말 그 세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넘어갈 것 같고 새끼 나서 몇 마리 잡아먹고 그래서 수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야 그 기준 딱 명확하게 되지 대충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전통차 제조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전통차만 적어놨지. 가루 있고요. 전통주도 있고 우리 막걸리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리고 3번에 연 600만 원 이하의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에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돌이라는 거. 이 벌채 또는 양돌이라는 건 잘라서 팔든 뿌리째 뽑아 팔든 뿌리째 파는 것도 있잖아요. 종영나무 이런 것들. 그거는 우리 5년 이상 길렀는데 조림 기간이라는 건 5년 이상 땅에 꽂아가지고 기른 걸 말해요. 자, 이거 어떻게 5년 이상 길렀다는 거 입증할까? 뭐, 나이테? 자, 우리 나무는 임목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목 등기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는 거예요. 제 아는 분들 몇 분이 저기 팔당댐 뒤쪽으로 좀 더 간 곳에 야산을 빌렸어요. 국가에 빌리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 크지 않은 산이라서 10년에 80몇만 원인가?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 형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소나무를 이제 묘종만 사가지고 이렇게 꼽더라고. 그럼 기존의 나무들이 있잖아. 그럼 나무들 사이에 꽂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소나무는 햇빛이 애매하게 들어서 얘가 지 맘대로 자라야 예쁜 글짝이 나온대. 햇빛만 보고 쫙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얘가 틀어야지 좋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풍수 이야기하면서 나무 심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나무들 꽂은 거를 전부 다 인목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팔면 뭐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나중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이거예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데 올해는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겠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농사를 지어라고 하면서 땅 빌려주면 빌려준 값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땅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답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면서 우리가 돈 받는 거는 비과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 있죠. 우리 고가 주택 빼고, 우리 9억이 지금 현재는 아직 고가 주택이죠. 요즘 언론 때문에 9억이 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걸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1주택자는 그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냥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옛날에 저처럼 인천에 집 잘못 사가지고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 집을 세를 내고 서울에 내가 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세 받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세금을 낼 거냐 그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1주택자니까. 다주택자면 당연히 분산 임대사업 소득으로 해가지고 나올 건데, 1주택자가 주택으로 하는 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월세를 몇 천에 60인가를 받았는데 서울에 와서 60만 원짜리 월세방 찾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더 보태야 되는구나. 집은 반토막인데 월세는 1.5배더라고 서울이. 자, 사업소득의 수익 금액은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책에서 오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284페이지에 가서 자, 이것만 좀 볼게요.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지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거의 대다수잖아 사실은. 저처럼 입으로만 사업장을 안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하는 사람 수보다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분들은 원천징수가 일어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의료보건 영역이나 저처럼 인적 영역이나 봉사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적 영역 저 3%라 그랬죠. 그리고 봉사료는 5% 이렇게 우리 원천징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우리 소득의 형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앞에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